네, 도성박 사람들 오늘의 강연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성북구와 성북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는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문, 즉 해양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문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은혜롭게 교화시킨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말을 그냥 들으면 좋은 의미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그 이전에는 그런 혜택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상당히 교화의 혜택이 미치지 않았던 좀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 성북구가 어떤 역사 문화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문화를 수용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또한 민족 운동의 중심지로 발전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동네에는 일제강점기에 여러 번 그 행정 구역이 변경이 되고 그 명칭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동서문이 있고요. 해양문이라고 해서 해양문이 있고 그 이 도로를 따라가보면 화린시가 있고 이렇게 아리안고개를 넘어서 이 주변을 이용하시다가 성북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성북구는 성조신리라고 했습니다. 사는 도성에서 한 신리 안쪽이 되는 그러한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는 한성부의 숭신방과 한성부의 인창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1년 국권이 폐쇄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일제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경성부 숭신면, 경성부 인창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일제는 대대적인 한국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이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경성부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양군 숭인면에 속했던 일부 지역이 경성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이 성북구 지역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과 그리고 경성부에 속하는 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성북동이라든가 도남동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성북점, 도남점, 그래서 경성부의 동부출장소에 속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 수일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고양군 숭인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도에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과 그리고 경성부의 동대문구에 속하게 됐고 성북동이라든가 도남동이라든가 이 지역들은 동대문구에 속했다가 얼마 뒤에 다시 종로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9년도 정부 수립 1년 이후에 서울시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북구는 일제강점 이후에 어떨 때는 리로 불린 적도 있었고 정으로 불린 적도 있었고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성북구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만 하더라도 성북구는 산 좋고 물 맑고 그래서 소풍하기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별장도 많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성북동 그러면 이제 복숭아꽃이 유명해서 그 소풍 때는 아니면 이렇게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계곡에 와서 발 담그고 이렇게 지내던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마치 신선이 나오는 그런 그 동네여서 삼선동이라든가 삼천동이라든가 이 인근 지역이 이렇게 신선사상과
관련을 맺을 정도로 상당히 산 좋고 물 맑은 한적한 그런 동네가 바로 성북구였습니다. 1915년도경을 보면 성북동에는 한 810명밖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남동에는 1100명, 안암동에는 345명, 전체적으로 한다고 한 2200명밖에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3.1운동 이후, 특히 1930년대에 이르면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성구가 확장이 되면서 경성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주택도 부족하고 공장터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경성구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경에 이르면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적으로 1949년도에는 한 15만 명이 거주했고 그리고 1930년대까지만 10,000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성 시가지 계획 사업이라든가 도남지구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진척과 관련해서 성북구 지역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1910년경에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촬영한 해암은 밖 성북동 주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북동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성북천이 있고요. 여기가 아마 삼성교 사거리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민가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던 그런 모습이 1910년경의 성북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았던 성북동조차도 이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가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930년대에 들어와서 도시시설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은 뭐냐면 1936년도에 경성 시가지 계획 사업과 그와 관련된 도남지구 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로망도 정비하고 또 부족한 택지도 제공하고 그리고 부족한 공장터도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성북구 쪽에서는 특히 도남동 지구를 갖다가 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라든가 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한 25m 정도의 도로를 만들고 전차 노선도 신설하고 택지도 또 조성을 하고 그리고 하수도 시설, 성북전 주변에 하수도 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심지어는 미아래의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남 토지 구획 정리 계획 평면도가 됩니다. 여기 보이는 거 이렇게 요게 이제 성북천이 되겠습니다. 요쪽 지역이 이제 삼성교 사거리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성북동이고 이쪽으로 성북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가 있고요.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아마 지금 한성여고나 한성대학교의 그 터일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또 학교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39년도에 도남리 일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쪽에 넘어가는 쪽이 그 미아리 쪽에 넘어가는 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 삼성교에서 보면 여기에 그 지금 성신여대 그 사거리 쪽에 거기에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는 많지 않고 이렇게 전봇대도 있고 그런 당시에는 전차 노선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화동에서 도남동으로 가는 전차 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종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화동이 있고 해화동에서 삼선교, 도남교, 도남동 이런 전차 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남동의 전차 정거장은 지금 성신여대 앞에 있는 태극당이 있는 그 지점이 전차의 정거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경성 시가지 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1939년도 이후에 도남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이용하고 설명되지 않지만 약간 개량형 한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단층 슬라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성북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많이 만들게 되었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교도 신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근대 교육기관이 신설이 되고 또 성북구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근대 교육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만들어지고 중등학교도 만들어지고 고등교육기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초등교육기관은 삼산학교, 삼산의숙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산의숙은 황윤명이라고 하는 고종의 내시였던, 고종이 그를 특별히 생각해서 원래 본명은 윤명이지만 너 오래 살아라 라는 의미로 수연, 목숨이 연장되라 라고 하는 사호를 내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황윤명이 중심이 돼서 해화동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지금에 있는 성북초등학교의 그 인근에 삼산의숙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1907년도에. 그 1907년도에 삼산의숙을 만들었던 것은 단순히 계명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즉 1907년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었고 고종이 퇴위됐고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이렇게 국권이 침탈되어 가는 즈음에 어떻게 하면 국권을 지킬 수 있는가? 결국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준 강감찬이라든가 을지문덕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907년도에 삼산의숙, 나중에 그 삼산학교, 나중에 이것이 뭐 성북국민학교, 지금 성북초등학교를 갖고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여자기하학교가 생겼습니다. 경성여자기하학교는 기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1910년대에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1910년대에 재학생 수를 조사한 기록에 보면 대부분 한 90%가 일본인, 한 10%가 안 되는 인원이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최은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인 최은희가 바로 이 경성기하학교 출신이었고, 그래서 졸업학교 전시회 이런 것들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하는 것이 광고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중등교육기관이 경성여자기하학교였습니다. 1936년도에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이 만들어지고 서성원 근처에 도로를 넓히니까 거기에 학교 부지가 수용되었고, 그러니까 새롭게 1940년에 도남동에 한 2개의 필지를 얻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경성여자기하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해방 이후에 1945년도 이후에 미군이 진주할 그 무렵에 이것을 당시 한성 고등여학교, 그리고 지금 한성대학교의 설립자인 김유영 선생에게 넘겼는데 그 중등교육기관이 1940년에 이 성북구 지역에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삼산의숙의 위치를 보면 삼산소학교 이렇게 나오죠. 삼산의숙인데 당시에는 36년에 본 건 삼산소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건물 일자형 건물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디귿자형 건물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강공저, 지금은 이제 성낙원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의친왕 이강공, 고종의 5번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공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공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청성김치가 가져서 성낙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아마 1950년대에 당시에 이 지역을 공원으로, 에버랜드와 같은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도로도 만들고 막 그러려고 하면서 그때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고, 그 전에는 의친왕 이강공이 거주했었고, 그 이전에는 누가 머물렀냐면 아까 황인명이라고 하는 내시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1930년대에 삼산소학교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잘 소개되지 않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민형호라고 해서 여기 당시에 삼산서학교의 교사의 그 아드님이 저에게 이 사진을 제공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삼산서학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이 사람이 민형호라는 사람이고요. 여우민 씨였습니다. 여우민 씨. 그렇죠? 민영환. 이 삼산서학교의 터가 민영환의 별장을 기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삼산학교를 푸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산학교는 1907년, 7년도에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었고, 특히 1920년대, 30년대에도 민족운동의 동량을 양성하기 위해서 당시 여성운동이라든가 민족운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교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나라의 일꾼, 동량들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삼산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산 서학교에서는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근대 문화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로서 공부하는 뿐만 아니라 소풍이라든가 이런 걸 가면서 어떤 좀 근대적인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이 어딘가 여기 다 안 나오지만 요걸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응봉동 있는 데가 보이고 아마 뚝섬 이원지, 저희 어렸을 때 뚝섬 이원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는 동네가 뚝섬인데 부동산 쪽으로 여기에 이제 민영호라는 사람 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던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대 교육 기관으로서 보성 전문학교가 성북구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성 전문학교는 1905년도에 이영익이 중심이 돼서 만든 학교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천도교로 이 교권이 넘어갔습니다. 손병희가 교주였던 천도교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문화운동을 연계했고, 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성 학교라든가 아니면 동덕여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보성 전문이라든가 이러한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 인수해서 운영해서 보성범죄상업학교를 전문학교는 2년인데 3년제로 발전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제강점기에 성북구가 어떠한 행정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에 성북구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뭐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주로 정치적인 측면, 민족운동의 측면에서 어떠한 운동을 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북구에 살았던 성북인들이 역사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겼던 그 시기에는 성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성북구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북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0년대부터 1945년도까지 남녀 구분 없이, 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적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PPT자료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1907년도 이후에 이쪽 지역에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계명운동 그리고 의병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삼판의숙, 삼산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도산 안창호가 경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근대 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감리교 계통에는 배재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학교, 장로교 계통의 대표적인 학교를 둔다고 한다면 경신고등학교. 이것이 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었는데, 바로 이 도산 안창호가 지금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 시내에 있는 밀러학당이라고 하는 경신고등학교의 전신에서 도산 안창호가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가 1907년도에 삼선평에서 애국계몽에 강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선평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군대 훈련장입니다. 삼선평의 이름은 원래는 사평, 모래 언덕이 있는 평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삼선평의 남쪽에는 군대 사형장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의 낙산에서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받던 곳이 바로 삼선평이었습니다. 1907년도 이후에 군대가 해산되니까 당시에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삼선평을 일반인들이 사용했고, 광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애국계몽에 강연도 했고, 축구라든가 운동회도 했고, 소풍도 갔고 했던 곳이 바로 삼선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선평에서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전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선평에는 군대 훈련장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을 지키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군대가 해산되니까 그 군부대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의병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연천에 있는 허위라든가 이렇게 전국적인 의병부대와 연합해서 의병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인물이 뭐냐면 김규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김규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우사 김규식, 그래서 파리 강화에 참석한 그 김규식을 이렇게 떠올리지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김규식은 원래 본적이 구리로서 도남동에 살았던 그 김규식입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나왔고 장교로서 활동하다가 군대가 해산되니까 의병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 보면 황수연이라는 사람도 의병투쟁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의병이라고 하면 보통 국가라든가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민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내면을 잘 살펴보면 왕이라든가 정부와 무관하게 의병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어떤 비밀스러운 지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의병투쟁을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 한 신문기록에 의하면 의병들이 황수연의 아들을 잡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며칠 뒤에 기록에 의하면 그 의병들이 그 아들을 갖다가 풀어주고 도망갔다. 이것은 결국은 작당 모의해서 군자금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권을 일본 침탈하기 이전에도 애국계몽운동이라든가 의병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성북구 지역에서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권 침탈하고 난 다음에는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성북구 지역 독자적으로 아니면 당시에 서울 시내에 가서 이렇게 3.1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월 23일 10시경에 안암천이죠. 그렇죠? 예. 고대 앞을 지나가는 그 안암천에서 피아노 등 500명이 시위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26일 날에도 200명이 시위했고 27일에도 500명이 시위했습니다. 3.1운동의 주도 세력들은 시위하고 외치고
독립하면서 시만을 갖다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의 주역들,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세워서 결국은 국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3.1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북지역에 거주한 성북인들은 그 이후에 망명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그 망명정부에서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투쟁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북구에 사는 성북인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 활동으로서는 대동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동단은 전역, 최익한, 김가진 등 일진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조선시대 때 양반에 속했던 고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대동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동단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의친왕 이강공을 북해로 망명시키려고 했습니다. 상해로 망명시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심점을 삼아서 그 왕실로 참여하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단에서 의친왕 이강공을 경의선을 태워가지고 안동강을 건너서 안동 그쪽 지역으로 열차차가 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안동에서 일본 경찰관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상해 망명에서 이강공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투쟁을 전개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기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의친왕 이강공이 체포가 되었을 때 의친왕 이강공은 손병희에게 5,000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경찰 신문을 했습니다. 너 5,000원을 왜 빌려갔는가? 의친왕 이강공이 뭐라 했냐면 만주에서 곡식장 사가지고 곡식장사 하려고 내가 5,000원을 빌렸다. 이거는 소도웃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갖다가 공론화시키면 왕족이 구심점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 한국인에게 선전하는 것이고 결국 왕족도 독립운동에 동참했으니 우리는 모두가 독립운동에 동참하다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었던 것입니다. 단순 알지만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의친왕 이강공도 상해 망명에서 김가진 등 당시에 조선과 대한민국 시대의 고위 관료들, 양반들과 합세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습니다. 보면 이강공 사건, 그래서 의친왕 이강공 사진이 됩니다. 이 의친왕 이강공은 고종의 아들 중에서 귀인 장씨 소생으로서 다섯 번째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한 근대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양 세력의 편에 서서 근대화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의친왕 이강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북 지역의 인물들은 어떠한 운동을 전개했냐면 의열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기와 열기로, 그렇죠? 상당히 좀 타협하지 않고 적의 요인이라든가 적의 요인을 죽인다든가 적의 어떤 그 총독부의 기관을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민족의식이 살아있음을 갖다가 대내에 떨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독립전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19년도에 길림에서 파홍막에서 김원봉, 약산 김원봉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열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의열단은 1920년대 초반에 그 활동의 중심지를 북경으로 옮겼습니다. 북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과는 약간 거리를 띄는
그러한 사람들이 북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창숙이라든가 이혜영이라든가 신채호라든가 조남승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북경에서, 박용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에서 활동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만의 위임통치, 외교적인 방법, 이렇게 유순한 방법에 의해서, 온건적인 방법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나는 무장투쟁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북경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데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무장투쟁을 원했다고 한다면 청산리라든가 또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해야지 왜 후방인 북경에서 무장투쟁을 하면서 그런 걸 주장했는가. 제가 본 데는 북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체로는 양반들과 고위관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왕실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원봉, 박용만, 조남성, 이렇게 대원군에 관련된 그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북경에 있었습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족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북경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의열단, 김원봉이 이끄는 그 의열단도 북경에서 활동했는데, 이때 의치양 이강봉이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과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는, 그래서 성북동에 의열단의 근거지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왜 성북동에 의열단에 갑자기 근거지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북동 근처에는, 주변에는 의열단과 관련된 인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김상우, 성북구는 아니지만 창신동에 거주했습니다. 안암동에 오세덕이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육사, 나중에 1930년대에 남경의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때도 잠시 성북동에 거주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북동에 둔 의열단 근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성북동에 의열단의 근거지가 있는가 라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치양 이강봉과 의열단과 박영만과 이렇게 조남승과 이렇게 왕실과 연결되는 인물들이 북경에 활동했었고, 결국은 그 중에서도 왕실에서, 왕족 중에서 독립운동의 고심점으로 삼은 사람은 의치양 이강봉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치양 이강봉과 연계된 그러한 의열투쟁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동에서는 문화운동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술운동, 노래, 그림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방면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크게는 사회운동, 그리고 이제 문화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적 체제라든가 경제적 구조라든가 사회적 구조라든가 이런 걸 바꿔가지고, 혁명에 의해서 바꿔가지고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정신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걸 바꿔가지고 완전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운동, 사회적인 방면의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바꿔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바꾸고, 그걸 통해서 완전한 이상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운동은 유물론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문화운동은 유신론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가치, 문화, the ways of life, 삶의 양식을 바꿔가지고 그걸 토대로 돼가지고 정치체제, 경제구조, 사회구조를 바꿔가지고 이상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문화운동이었습니다. 문화운동은 대체로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을 놓고 본다면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같은 해양 세력과 연계된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운동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의 가치를 바꿔요. 소년의 가치, 정신을 바꿔요. 소년운동. 청년의 가치를 바꾸면 청년운동. 여성의 가치를 바꾸려면 여성운동. 농민의 가치를 바꾸려면 농민운동. 노동자의 가치를 바뀌어가지고 정신을 바꾸려고 한다면 노동운동. 학생들의 가치를 바꾸려고 한다면 학생운동. 이렇게. 사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운동의 중심이 뭐냐면 청년운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청년은 지금처럼 뭐 10대에서 20대 중후반이 아니라 10대 중후반에서 50대까지 다 청년이라고 봤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결국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제 문화운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청년 단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 성북불학부입니다. 불학부라고 하는 한자의 뜻을 푼다면 다 함께 즐기는 부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동호인 모임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영어의 클럽 이것을 음사, 음으로 아까 비슷한 클럽과 불학부라고 하는 써서 성북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도인물들을 보면 삼산학교의 교사인 김동근, 서강원 이런 삼산학교 출신들이 1920년대 문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거기 졸업생들이 거기에 소속된 그런 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서강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락한 사람, 이 사람은 형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울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무게될 때는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지만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잖아요. 수평을 맞춘다라는 것이 이제 형평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백정들, 천민이라고 차별받았던 백정들을 평등하게 해달라 하는 운동이 바로 이제 형평운동이에요. 일본의 당시에 수평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 형평사를 만들고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 이것을 형평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서강훈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노동자, 농민의 어떤 이렇게 소작권이라든가 아니면 노동권이라든가 임금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운동도 함께 전개한 인물이 서강훈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서강훈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문화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26년에 길림, 의열단이 만들어진 그 길림에서 고려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조직했어요. 고려혁명당. 1920년대 중반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소위 일제가 허용하는 체제 하에서 행정적 자치권을 얻기 위한 자치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을 얻어가는 시기였어요. 당시 우리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무기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의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무기를 어디로부터 제공받아 왔냐면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아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결정적인 시기에 일본과 전투를 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에 소비에트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고 나서 일소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연해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특히 왕실이 중심이 돼서 무장 투쟁을 할 때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미국은 당시에 일본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자치운동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이렇게 독립만세 시위라든가 일제 지배체에 저항하는 것을 무료로 억누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니까 범일본 체제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행정적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능성을 자꾸만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의 민족운동계는 자치운동을 할까? 이렇게 단계적이지만 차선책으로서 행정적 자치를 얻기 위한 자치운동을 할까? 아닐까? 라고 고민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2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계에서는 무슨 타협적인 자치운동이다. 우리는 벌써 독립투쟁에 의해서 국권을 쟁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경에서는 대독립당 조직 국경 촉성회 도산안창호 등을 만들기도 하고, 1920년대 중반에 뭐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의부에서 여러 개의 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민족유일당,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어서 정부를 만들려면 그 정부 청사도에 있어야 되지만 당은 노천에서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당을 중심으로 한 독립투쟁을 하자라고 해서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때 서강훈이 길림에서 정의부의 인사들과 함께 고려혁명당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고려혁명당. 그때 고려혁명당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서강훈이라는 인물이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운동으로서는 성북소년회 이런 걸 만들어서 부문운동으로서 소년을 관여시키기 위한 운동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산학교 외에도 야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에 성북유치원이라든가 영명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신간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대는 자치운동, 타협적인 자치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타협적 민족운동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1927년에 만들어서 1931년까지 비타협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이제 성북동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있는 성북인들이 신간회에 참여해서 비타협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북동, 도남동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신간의 경성지에, 동대문 근처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해서 비타협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임꺽정을 지은 홍명희의 아들인 홍기문이라는 인물도 신간의 경성지에 소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1920년대에 어떤 그 공산주의 아나키즘의 그 수용과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됐는데, 이때 이제 이 성북구에 있는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1930년대 경성 트로이카 이재휘 등이 만든 조직에 성북동 지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북동이라든가 도남동 지역은 일종의 하수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경성 의전이라든가 보성 전문이라든가 많은 그 중고등 교육기관이 성북동이라든가 도남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시내에는 비싸고 오기 때문에 값싼 하숙들이 많았고, 학생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학생들이 결국 사회자산을 수용해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북구에 있는 성북에 거주하던 그런 인물 중에는 당시에 사회주의계 학생운동 단체에 참여해서 학생운동을 전개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HT 조선해방투쟁동맹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산의숙의 민영모라는 그 교사도 중등학교 나온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일 학생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학생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종교적 민족운동으로서 한영 시무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1930년대에는 서울 시내에 있으며 종교의 중앙총부의 요직을 맡고 있으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서 뭔가 친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천도교의 최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인물도 1930년대 일제 압력에 의해서 천도교 조직을 만들어서 친일 협력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영훈이 도성을 넘어서 성북동에 한적한 곳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쪽에 있으면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고 친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행동이 적극적인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소
일제에 타협하지 않는다, 협력하지 않는다, 협력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인 중에서는 국외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중소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왕청현 지방에 김자진 대전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북러군정서, 대한군정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김자진과 함께 거기에 간부로서 청산전투에 참여한 인물이 나중소라는 북러군정서의 백발장경으로서 활동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 수 있는 인물은 김규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 출신으로서 의병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1운동이 일어나자 왕청을 찾아가지고 북러군정서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김자진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북러군정서에 참여해가지고 1920년에 청산전투에서 참여한 인물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은 1930년대 한국 독립단에서 참여하다가 순국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룡에 있는 청산전투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참여한 그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영덕이라고 하는데요. 성북동 출신으로서 국정에서 1920년대 의열단에 함께했고, 그 다음에 의열단이 나중에 1934년도에 33년도 중반에 남경 등에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라고 하는 군단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31년도에 윤봉길 의거가 있었고, 윤봉길 의거가 있고 나자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니까 중국 정부와 중국의 인민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했고, 그 일환으로서 군관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장교리 양성하는 것을 갖다가 도와줬습니다. 그때 이제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했던 군관학교가 뭐냐면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라고 하는데, 이 최영덕이라는 인물은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40년대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나의 여당 세력과 야당 세력이 있었는데 김구가 이끄는 세력이 있었고, 또 김원봉이 이끄는 이런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큰 대표적인 독립운동 세력이 있는데, 1941년도 만주사변 1941년도에 태평전쟁 이후에 결국은 이 김원봉 세력과 김구 세력이 합세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의열단 계통이 광복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최영덕이라는 인물도 광복군에 참여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중앙감찰 이런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제강점기에 성북구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쪽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 근대 문물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족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북에서, 서울에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가열찬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북구는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고 그 일제의 엄혹한 통치에서 빛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투쟁한 곳이 바로 성북구고, 거기에 거주했던 성북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된 자유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돌봐가지고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었던, 빛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북구에 거주했던
성복이 인연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